말을 못하겠어. 끝나고 나서 힘들어 이것까지는 없더라고. 자, 준비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 속살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입니다. 맞죠? 이한배 네, 기자님 맞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해설입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다면 지난주 월요일에 올라왔던 에피소드 3를 꼭 먼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듣지 않으셨다면 오늘 방송은 조금 듣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방송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 김건희와 권오수는 1차와 2차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1차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2차는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3번 사건, 제가 뇌물이라고 추정하는 사건입니다. 이 3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합니다. 권오수는 평소 주가 조작을 함께 해오던 김건희가 갑자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중앙지검 중수부장 윤석열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 뇌물로 보이는 다양한 것들을 김건희에게 바칩니다. 네. 뭘 바쳤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좀 깁니다. 일감 몰아주기용 비상장 계열사 주식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예, 일단 머리 예, 아프죠. 그렇죠. 예.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 두 가지만큼은 한번 이해하려는 도전을 해보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나쁜 놈들이 돈 벌 때 쓰는 전형적 수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나쁜 놈들이 저지른 나쁜 짓의 상당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첫 번째 거요. 신주 인수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걸로 떼돈을 벌었던 나쁜 놈들이 쭉 보입니다. 누구냐? 이재용, 안철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가 예전에 그 정계 입문하기 직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 한 해 만에 할 때부터 솔직히 꼴값 떠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재산이라는 게 전부 이런 나쁜 짓으로 모은 재산이거든요. 재산의 정당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을 이해하면 김건희가 받은 뇌물도 이해가 되고 이재용, 안철수의 나쁜 짓도 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을 썼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같은 작은 회사들은 늘 돈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은행에서 잘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작은 회사라는 이유겠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투자도 쉽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에 누가 덜컥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때 이 작은 기업들이 돈을 좀 쉽게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님, 투자만 해주세요. 각종 혜택을 무더기로 얹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덤을 왕창 얹어줍니다. 이 덤이 들어간 대출 상품을 BW, Bond with Warrant라고 하고 우리말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부릅니다. 예. 어떤 덤을 주느냐? 자, 투자자님, 우리 회사에 돈을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빌려만 주시면 이자를 당연히 왕창 드립니다. 1년에 10%씩 드릴게요. 그런데 이자만 드린다고 하면 안 당기시죠?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더 드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증서 한 장 써드릴게요. 이 증서 들고 있다가 아무 때나 회사 방문해 주셔서 야, 니네 주식 있지? 그거 주당 3,000원에 100만 주 내놔 라고 요청만 하시면 주식 100만 주를 새로 찍어서 3,000원이라는 헐값에 내드릴게요. 이런 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무더기로 매우 싼 값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덤으로 주는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예. 네. 제가 아까 이거의 영어 표기가 BW,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본드가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시면 1년에 이자 10%씩 드릴게요.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뒤에 붙은 워런트, 이게 덤인데 이건 증서라는 뜻입니다. 이 증서가 바로 이거 들고 오시면 우리 회사 주식을 새로 찍어서 아주 싼 값에 왕창 넘겨드릴게요 라는 약속의 증서입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자도 왕창 주고 주식도 엄청 싸게 넘겨요. 혜택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행하는 회사의 심리가 뭐냐면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라는 심리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구할 곳은 없고,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짓으로 큰 돈을 번 인간 중 하나가 안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랩, 원래는 안철수 연구소라는 회사였죠. 이 회사가 1999년에 이 짓을 해요. 근데 이 말은 1999년에 벤처기업이었던 안철수 연구소가 돈이 부족해서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뜻일 거잖아요. 예. 발행 조건이 이렇습니다. 투자자님이 돈만 빌려주시면 매년 10.5% 이자 드릴게요. 그리고 워런트, 덤을 드리는데 아무 때나 이 증서 들고 오시면 안철수 연구소 주식 146만 주를 주당 1,71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후한 조건이냐면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라도 후하게 조건을 붙여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안철수 연구소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안철수 연구소가 실제로 어려웠느냐? 전혀요. 안철수 연구소는 1999년 IT 돌풍이 시작될 때 저 회사는 무조건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유망한 회사였어요. 예, 이렇게 무리한 황당한 조건을 안 붙여도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줄 정도였고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하면 제발 나 좀 투자하게 해주세요 하고 투자자들이 애원하면서 줄을 설 정도로 전망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빌렸느냐? 꼴랑 3억 5천만 원 빌렸습니다. 35억도 아니고요. 3억 5천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급해서 궁지에 몰려서 이 짓을 한 것 치곤 돈을 너무 조금 빌린 겁니다. 아니 3억 5천이 회사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궁금증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혜택을 누구에게 몰아줬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3억 5천원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철수 연구소의 최대 주주 안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자기 회사에 3억 5천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100만 보를 양보해서 당시 안철수 연구소가 돈이 부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최대 주주는 야, 그럼 내 돈 써. 내가 빌려줄게. 무이자로 빌려줄게. 회사가 어려운데. 이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주변에 많이 있는 일이고. 예. 그런데 안철수는 3억 5천을 연이자 10% 넘게 받고 주식을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까지 덤으로 받고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안철수 연구소의 오너인 안철수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집어간 놈도 안철수 자신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안철수가 회사에서 무지막지한 혜택을 뽑아먹은 겁니다. 그 결과 안철수가 회사에 꼴랑 3억 5천만 원 빌려주고 매년 10%도 넘는 이자도 챙기고요. 예. 146만 1988주, 안철수 연구소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규모였어요. 이걸 주당 꼴랑 1710원에 홀라당 삼킵니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안랩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2년 뒤 코스닥에 상장을 해요. 이때 주가가 4만 6천 원이었습니다. 1710원에 삼킨 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얼마를 벌었느냐? 3억 5천 빌려주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2년 만에 700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요즘 안철수 재산이 1,400억 정도로 평가받던데 이게 이때 다 드러난 겁니다.
안철수가 기부를 한 해 만에 할 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애초부터 정당한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술이네요. 기술, 그렇죠. 신기술. 예. 예. 신기술은 아닌 게 왜냐면 네. 이 기술로 돈을 번 또 한 명이 삼성 이재용입니다. 아, 근데 이재용이 안철수보다 먼저 이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이때가 네. 이제 신기술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네요. 예. 삼성 SDS에서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이재용이 꼴랑 270억을 빌려줍니다. 당연히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는 주식을 싸게 왕창 삼길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하는 워런트가 붙었고요. 이재용은 이 워런트를 이용해서 270억 투자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이 돈을 무려 3조로 불립니다. 김건희 뇌물 사건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 이 3번 사건에서 등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비슷한 겁니다. 예, 한 가지가 다르다면 사채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이 말은 매년 몇 %씩 이자를 받는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예. 대신 회사 주식을 싼 가격에 왕창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만 남은 거죠. 이걸 신주 인수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뇌물, 일감 몰아주기용 비상장 계열사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 짓으로 떼돈 번 대표적 나쁜 놈이 현대차 정봉구 회장입니다. 예. 2001년에 현대그룹에서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져서 정봉구가 현대차 그룹만을 이끌고 그룹에서 쫓겨나죠. 예, 그렇죠. 예, 현대차 그룹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근데 자동차를 만들면 이걸 운반을 해야 하잖아요. 수출을 하면 아주 먼 길을 배로 가야 하고요. 이전까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든 완성차의 운반을 맡은 곳이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그룹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은 거죠. 근데 정몽구가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현대상선을 이용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정몽구가 미쳤습니까? 예. 현대상선은 자기를 쫓아낸 동생 정몽원 회사인데요. 그래서 정몽구가 새로운 물류회사 한국로지텍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를 만들면서 정몽구가 낸 돈이 꼴랑 50억입니다. 이게 왜 꼴랑이냐면 이 회사는 설립만 되면 노다지예요. 현대차, 기아차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 정도를 전부 이 회사가 운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출범 첫 해 매출 목표가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설립만 내면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회사에 자본금 50억을 대고 최대 주주가 된 사람이 당연히 정몽구입니다. 그런데 정몽구가 이걸 100%다 되지 않고 60%만 먹어요. 나머지 40%를 또 누구와 나눠 먹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떼돈 버는 게 보장된 회사 주식을 자기 혼자 안 먹고 누구한테 나눠줬을까요? 지 아들 정의선한테 줍니다. 예, 그러니까 40%는 정의선이 돼요. 그래서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단돈 50억 원을 대고 설립한 회사에 현대차 그룹이 일감을 막 몰아줍니다. 회사가 엄청 성장했겠죠. 이게 바로 지금의 글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정의선 재산이 한 4조쯤 된다고 하는데 이 중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재벌이니 뭐니 하지만 돈을 번 과정 자체가 이렇게 구려요. 일감 몰아주기용 회사 하나 만들어서 일감을 막 몰아준 다음에 나중에 증시에 상장을 하면 떼돈을 버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기초 지식을 쌓고요. 네. 오늘 주제인 3번 뇌물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2년 3월 김건희가 당시 대검찰청 중수 1과장이었던 윤석열과 결혼을 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권오수와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함께하면서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결혼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생이 아니라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일방적으로 뭘 막 갖다 바치는 관계가 됩니다. 예. 결혼한 지 2달 뒤부터 모이치모터스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설립한 전시회사죠. 이 회사의 협찬을 엄청 합니다.
대충 세봐도 한 10번 가까이 협찬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권오수가 김건희가 개최한 무슨 전시에 협찬을 했다 이런 의혹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전부 3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협찬도 권오수가 김건희 부부에게 갖다 바친 뇌물 중 하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본격적인 뇌물. 2012년 11월에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주식을 헐값에 살 권리를 1억 원에 넘깁니다. 이게 1차 뇌물입니다. 그리고 2차 뇌물. 2013년 7월 권오수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합니다. 예. 이게 어떤 회사냐면 그 도이치모터스가 독일 자동차 수입해서 파는 딜러 회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금 주고 안 사죠. 할부로 하잖아요. 할부로 사죠. 할부. 예. 도이치 파이낸셜이 이 할부를 해주는 금융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 정몽구가 자동차 운반하는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설립한 것과 비슷해요. 예. 예, 도이치모터스에서 차를 사면 할부는 도이치 파이낸셜이 하는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용 비상장 회사라는 거죠. 권오수가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40만 주, 2억 원어치 김건희한테 넘겨요. 이후에도 몇 차례 싼 가격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김건희한테 더 넘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 혹은 일감 몰아주기용 비상장 회사, 이런 걸로 안철수, 이재용, 정몽구, 정의선 등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님이 만약에 권오수예요. 예. 예.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용 비상장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쳐보자고요. 예. 자, 진행자님이라면 얘를 남한테 나눠주겠습니까? 아,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당연히 안 나눠주죠. 애초에 그렇죠. 이걸 하려는 이유는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남에게 나눠주는 경우를 딱 한 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글로비스 설립할 때 정몽구가 자기 아들한테 나눠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부터 혼자 다 먹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오수가 이걸 혼자 안 먹고 김건희한테 줬다고요. 도대체 왜요? 김건희가 권오수 가족이에요? 아니, 김건희 본 이름이 김명신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뭐 김명신도 아니고 권명신 뭐 이런 겁니까? 출생의 비밀이 깊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김건희가 중수부장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준 겁니다. 제가 이 3번 사건을 뇌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직 투자업체 대표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직 투자업체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액면가로 취득한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너 가족들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없잖아요. 물론 회사가 뭐 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도이치 파이낸셜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금융을 전담하는 자회사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 네. 이에 대한 윤석열 쪽 해명은 뭐냐? 우리 이걸로 돈 못 벌었다는 겁니다. 하긴 했는데. 네, 투자를 하긴 했는데 둘 다 빨리 빠져나와서 돈을 못 벌었어요 라고 해명을 해요. 실제 신주인수권은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빨리 빠져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몇 억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용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 이건 주식을 산 가격 그대로 팔아서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이제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박치고 나와야 되는 건데 미리 정리를 해서 돈을 못 벌었다라는 게 윤석열 주장입니다. 예. 그럼 궁금해지죠. 그렇죠. 예, 권오수가 그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바친 뇌물로 보이는 주식을 왜 상장도 하기 전에 돈도 못 벌고 팔았을까요?
김건희가 이걸 판 시점이 2017년 6월입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게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도 캥긴 겁니다. 야, 이거 계속 들고 가다가 나중에 검찰총장 될 때 문제되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정리를 한 거죠. 지나치게 출세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출세 안 했으면 돈을 벌었겠죠. 네. 그리고 이 거래에서 한 푼도 못 벌었다는 윤석열 해명도 불확실해요. 예. 산 가격에 팔았다는 게 윤석열 주장인데 예. 얼마의 주식을 팔았는지 거래 내역을 윤석열이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여기서 한 푼도 못 벌었다고 해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판 시기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될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출세가도를 못 달렸으면 계속 들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 비싸게 팔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뇌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장관에 임명됐어요. 야, 이거 문제되겠다. 돌려주자.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이러면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잖아요. 예. 3번 사건을 지금까지 제가 뇌물 사건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물론 제 추정이죠. 예. 뇌물이라는 건 법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누군가 뭘 주면서 이거 받고 요거 좀 잘 해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 정도는 해주지. 이런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권오수가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저는 네. 권오수가 이거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좀 막아주세요. 이런 청탁은 기본적으로 깔았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권오수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주가 조작을 했으니 이런 청탁의 명분은 더 뚜렷하죠.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건 검사 입장에서 청탁 들어주기도 되게 쉬워요. 티도 안 납니다, 이거는요. 수사하는 후배 검사한테 전화 한 통 해요. 그래서 야, 박프로 뭐 주가 조작한다며. 뭐 그런 짜잘한 걸 하고 있어. 더 큰 거야 출세하지. 주가 조작 그거 해봐야 형량도 얼마 안 나오고 고가에도 반영 안 돼. 이 정도의 압력만 넣어도 통합니다. 실제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해요. 검사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은 해봐야 별 성과로 쳐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압력은 윤석열 정도 위치에 있는 선배라면 너무 티 안 나고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외에도 권오수가 다른 여러 청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가족도 잘 안 나눠 먹는 저 금융 뇌물을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여러 차례 바쳤냐는 거죠. 검사 여러분, 수상하잖아요, 이거. 수상하죠. 예, 제가 기자인데 어떤 코스닥 상장 회사가 매년 강연회를 열고 저를 강사로 불러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강연료를 챙겨줘요. 그리고 그 회사가 신주인수권, 일감 몰아주기 비상장 계열사 이런 걸 막 저한테 줘요. 검사 여러분, 저를 수사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를 실제 탈탈 털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상식의 시각으로 이 3번 사건을 보시라고요. 검사 여러분,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엔 한겨레, 이번엔 뉴스타파. 또다시 윤석열을 묻어버리려다가 실패한 듯. 이거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그냥 물린 음식이죠.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 하더니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정말 우스운 것은 윤석열이 이분, 김건희입니다. 이분과 결혼한 게 2012년. 그 전의 일로 엮으려 한들 어디 제대로 엮이겠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사람이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껏 할 수도 있구나. 지식인이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미워하는 것과 별개로 드러난 팩트를 보면 너무 명백히 유죄 아닌가요? 단,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애로사항이 하나 있기는 해요. 사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대신 이 사건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식인들이 하는 겁니다. 진중권이 매우 강한 어조로 식품위생법 위반 뭐 이런 조롱까지 섞어가지고 김건희는 확실히 무죄다라고 해석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진중권 정도 되는 지식인이 저렇게 말하는데 잘 살펴봤겠지. 김건희는 무죄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죠. 진중권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게다가 정말 우스운 것은 윤석열이 이분과 결혼한 게 2012년 그 전의 일로 엮으려 한들 어디 제대로 엮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진중권 씨, 진짜 우스운 건 너예요. 1번과 2번 사건은 네 말대로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건데 3번 사건은 결혼 뒤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죄질이 1, 2번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요. 그러면 진중권 넌 뭘 본 겁니까? 1번하고 2번만 본 거예요? 3번은 안 보입니까? 안 보일 리가 없어요. 엄연히 뇌물에 준하는 저 엄청난 것들이 권오수 손에서 김건희에게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진중권은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척을 한 거죠. 민중을 속이는 겁니다. 지식인이 이렇게 대중을 기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지식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 2번 사건에 대한 해석도 그렇습니다. 진중권은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무죄가 확실하다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 뭘 알아? 각자 아는 걸 떠들어야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왜 멍멍이 소리를 하냐고요. 그렇죠. 2020년 JTBC에서 열린 신년 토론회 때 진중권이 유시민 작가, 정준희 교수 등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중권이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권위주의와 더불어 권위까지 무너졌다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전문가 얘기를 믿지를 않는다. 옳든 그르든 안 믿는다. 유튜브 같은 이상한 거 믿지 말고 권위를 가진 기존 언론, 레거시 미디어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제로 정준희 교수하고 엄청 설전을 벌였어요. 예. 어이가 없었던 게 전문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중권 네가 싸웠던 정준희 교수는 언론학 박사예요. 네, 진중권 너는 미학 전공자잖아요. 정준희 대 진중권 누가 더 미디어 전문가겠어요? 당연히 정준희 교수입니다. 그럼 진중권 너도 정준희 교수 말을 좀 믿던가요? 전문가 말을 믿자면서 왜 정준희 교수 말은 안 믿는 겁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습니다. 진중권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진중권이 찬양하는 기성 언론에서 5년 동안 증권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뭐 입문서 수준이지만 주식 관련해서 책도 2번 냈고요. 경제 기자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누가 더 전문가겠습니까? 내가 진중권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요. 전문가의 권위를 존중하자는 게 네 주장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10여 년 전까지는 안 믿기시겠지만 진중권은 적어도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안 나댔습니다. 그 정도 염치는 그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쥐뿔도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자신있게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세상 오만 일에 다 개입해서 아무 말이나 떠드는 삼류 평론가가 돼버린 겁니다. 지난주부터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길고 지루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감배 기자였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녹음을 마쳐주시고. 끄고